아니 뭐야, 마일드 하이브리드인데 모터로 차가 출발해? 야, 그러면 이게 왜 마일드 하이브리드야? 크기 제일 크고 외관 제일 멋있고 조명, 인테리어, 인포메이션 시스템, 글래스 루프, 마일드 하이브리드 플러스 다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못하면 자동차 회사 다 망한다는 거 아니야? 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영입니다. 자동차 업계가 어느 정도 좀 변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쉽죠. 사실 뭐 벤츠는 뭐 C클래스, E클래스, S클래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지. 그리고 뭐 현대는 뭐 아반떼, 소나타, 그랜저 뭐 이런 거 나오는 거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제는 세상이 진짜로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자동차들이 기존에 나오던 차하고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그리고 내부를 보면 정말 전혀 다른 물건이 나와야 되는 시기가 됐습니다. 이거 바뀌지 못하면 진짜 다 망합니다. 큰일 나요. 자동차 업계에 엄청난 변화가 시작됐는데 어쩌면 그 첫 번째 차가 될지도 모르는 자동차, 아우디 A5 풀체인지 모델이 공개됐습니다. 근데 이 차가 정말 특이한 점은 바로 2026년부터 시작되는 유로7 그리고 LEV4라는 규제를 달성한다는 점인데요. 그런 대비가 돼 있는 자동차, 야, 이거 만만치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했는지 이런 거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면 이 말도 안 되는 규제, 앞으로 현대, 기아가 모두 겪어야만 할 문제이기 때문이죠. 아우디 최근에 신차가 뜸했는데 그렇게 뜸했던 이유가 다 있었던 겁니다. 이제 아우디 새로운 시스템을 내놓고 본격적으로 신차를 마구 쏟아낼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남은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 합해서 몇 대가 나온다? 무려 20종의 신차가 나온다고 합니다. 야, 아우디의 신차 러시, 그리고 다양한 브랜드들의 신차의 대변화, 그 시작이 될 아우디 A5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죠. 네, 이번 아우디 발표는 이름부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일단 아우디 A4라는 이름 이젠 사라지게 됐어요. 아니, 우리가 아우디 A4 정말 좋아했는데 이게 사라지면 어떡해. 제 주변에도 A4 타시는 분들 정말 많은데 이거 어쩌란 얘기입니까? 왜 이랬냐? 이번에 아우디가 차종을 간소화하면서 A4와 A5를 통합해서 하나의 이름을 붙여야 되는데 그걸 A5라는 이름으로 선택하기로 한 거죠. A5는 쿠페 아닌가요? 컨버터블 아닌가요?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아우디가 이번에 밝히기로는 A4 같은 짝수는 전기차로, A5 같은 홀수는 가솔린차로 이렇게 나눠서 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이트론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전기차는 이트론이라는 이름을 붙였잖아요. 이트론은 그대로 쓴다고 합니다. 아우디 A4 이트론, 아우디 A5 이런 식으로 쓴다는 얘기겠죠? 글쎄, 잘하는 짓인가 모르겠네. 홀수, 짝수 이걸 기억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그럴 거면 A4 대신에 E4 이렇게 하면 전기차, A4 하면 가솔린차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나? A4라는 이름이 그렇게까지 소중했나? 아니,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고요. 실제로 이걸 인식하게 될지 아닐지는 지금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지나고 보면 또 인식되더라. 자, 아무튼 아우디 A5 기존에는 쿠페 컨버터블의 이름으로 사용됐었는데 쿠페 컨버터블 이제는 안 나옵니다. 뭐야 이게? 쿠페 컨버터블 잘 만드는 아우디인데 이게 뭔가 좀 섭섭하죠. 근데 쿠페 컨버터블을 내놓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솔린을 만약에 쿠페나 컨버터블로 구현하게 되면 연비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가솔린 자동차에서는 이게 구현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컨셉트카를 보면 있습니다. 아우디 스카이스피어 이런 차 있는데 이건 컨버터블인데 컨셉트카를 이렇게 내놨으면 이런 차 나온다는 얘기 아닌가? 그러니까 아마 전기차로는 구현이 가능한 것 같고 가솔린으로는 불가능하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번에 이름까지 풀체인지한 아우디 A5 실내외 디자인 그리고 파워트레인까지 모두 공개됐는데요. 먼저 외관 살펴보고 실내 살펴보고 그 속에는 어떤 아픔이 있었고 어떻게 극복했는지도 보셔야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지는 끝까지 들어보시면 아마 아실 겁니다. 자, 먼저 디자인부터 살펴보죠. 전체적인 느낌 보면 어떠세요? 전면부는 이렇고 측면부는 이렇고 후면부는 이렇게 생겼어요. 구형 A4하고 비교해보면 와, 구형은 이렇고 신형은 이렇습니다. 많이 다르네. 비슷한 느낌이 약간 있긴 한데 훨씬 더 날렵한 느낌이 듭니다. 규모감 자체가 달라요. K4는 약간 아담한 느낌의 자동차, 스포티한 느낌의 자동차라는 느낌이었다면 이제는 전체적으로 듬직하고 큼직한 느낌입니다. 훨씬 더 길어지고 휠도 훨씬 커지고 전형적인 로우 앤 와이드
벤츠 이런 스포츠카의 인상을 갖추면서도 육중한 느낌을 주고 있어요. 스포츠카도 형상들이 여러 가지잖아요. 전에는 날렵한 스포츠카였다면 이제는 육중한 머슬카 같은 느낌이 드는 자동차라는 거지. 전장도 길어졌습니다. 전장은 4829mm가 됐습니다. 지금 경쟁 모델들이 BMW 3 시리즈, 메르세데스 벤츠 C 클래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3 시리즈보다는 114mm가 길고요. C 클래스보다 34mm가 더 긴 차가 됐습니다. 독삼사 중에서 가장 긴 차예요. 말 그대로 동급 최고의 크기. 휠베이스도 2900mm입니다. 동급에서 가장 긴 차가 됐죠. 디자인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일단 아우디 하면은 뭡니까? 조명회사라고 하잖아요. 이번에도 램프가 눈에 엄청 많이 띄네. 전면 램프 보면요. LED DRL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와, 요거 멋지죠? 게다가 DRL 그래픽을 막 바꿀 수 있습니다. 요런 식으로 8가지 디자인 중에서 골라서 오늘은 나 요런 식으로 달리고 싶어 라는 DRL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당연히 이런 거 있었어야지. 디자인 8가지니까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뭐 이렇게 다 다르게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테일램프도 멋집니다. 이런 식으로 DRL을 바꾸는 거 완전히 새로운 자동차 타는 것 같이 신선한 느낌을 계속 줄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테일램프도 멋지게 생겼죠. 아우디는 테일램프에 2세대 OLED 라이트를 적용했다고 하고 있는데요. 기존의 Q5 보면 이런 식으로 OLED 램프 쓰고 있죠. Q5 OLED도 예뻤어요. 이거 패널 하나당 6개의 세그먼트라고, 그러니까 6개의 파트로 나눠져 있었는데 요번에는 이게 2세대로 바뀌면서 패널 하나가 60개로 쪼개져 있습니다. 야, 그러면 뒤쪽에다가 조명으로 온갖 그림을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웰컴 라이트 보면 와우, 야, 이렇게 된다고? 그리고 이게 예쁘기만 한 게 아니고 뒷차를 위해서 내가 정보를 전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만약에 사고가 났다 그럼 앞에 사고 났어요? 라면서 뒤에다가 경고 이렇게 표시해 줄 수 있다는 거죠. Car2X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해서 이 앞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라는 걸 이렇게 뒤쪽에 보여줄 수 있다고 하니까 안전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좋은 기능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바라는 게 있다면 여기서 채팅도 좀 할 수 있으면 좋겠어. 멀리 좀 떨어져 주시겠어요? 붙지 좀 마, 이런 거 좀 하지 않을까? 아이가 타고 있어요, 이런 거 지나가려나? 아무튼 다양한 것들을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이런 거 테일램프에다가 적용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면 그릴을 보면 또 이런 식으로 바뀌었네요. 아우디 싱글 프레임이라고, 모노 프레임이라고 흔히 얘기했던 거, 그 그릴이 좀 납작해지면서 이제는 위아래로 딱 압축된 더 날렵한 느낌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잘 만들었네요. 그리고 지금 그릴 좌우로 보면 이렇게 삼각형 모양의 에어 인테이크를 이렇게 디자인 요소로 빡 들어가 있는데 고성능 자동차에서 봤던 그런 느낌이라서 이게 기본 모델부터 이렇게 해도 되나? 멋지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측면에서 보면 루프 라인이 이렇게 매끈하게 쭉 떨어지는 이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약간 둥글둥글한 느낌이 들어요. 기존의 A4 같으면 엔진, 캐빈룸, 트렁크 이렇게 3개로 딱딱딱 나눠진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아우디가 스포트백이라고 얘기했던 거, 이런 쿠페 형태의 디자인을 갖추고 있습니다. 가만 생각해보면 A4가 A5로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A5 스포트백이라고 하는 차가 있었거든요. 그 차를 살리고 A4를 단종시킨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차를 보면 좀 희한합니다. 이렇게 날렵한 거 오케이 알겠어. 근데 날렵해도 너무 날렵해. 천장에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없어. 천장이 둥글둥글합니다. 몰딩이 아예 없어요. 현대차들의 천장을 한번 보세요. 여기 무슨 띠 같은 게 있잖아. 몰딩이 있어요. 천장들은 거의 다 몰딩이 있습니다. 특히 국산차는 다 있어요. 국산차 중에 없는 건 SM6 그리고 요번에 나온 그랜저, 요 정도만 몰딩이 없이 그래도 거기 홈이 있어. 근데 얘는 아무것도 없잖아. 민자예요.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이 몰딩이 도대체 왜 있었나 부터 한번 봐야 되는데요. 천장 몰딩은 사실은 그냥 멋으로 있는 게 아니고 이건 감추기 위한 겁니다. 왜냐하면 자동차의 부품이 여러 파트로 나눠지는데 이런 크리넥스 티슈 만들듯이 만들어요. 그러니까 종이를 보면 이렇게 하늘하늘하잖아요. 이 철판은 하늘하늘한 철판 이렇게 말려서 오는 건데 그걸 위 붙이고 아래 붙이고 옆을 붙이고 앞뒤 붙여서 이렇게 박스를 만들면 BIW라고 하는 기본 뼈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다? 옆면과 윗면과 앞면 뒷면을 붙이기 위해서 이걸 다 용접을 하는 거예요. 일일이 용접을 하기 때문에 자동차를 보면 다 용접된 부분이 있는 거죠. 자동차의 천장은 아주 독특한 부분이어서 자동차의 면 중에서 가장 넓은 면입니다. 크기가 굉장히 커요. 이걸 쭈루루룩 용접을 그냥 기존 방식대로 하면 열팽창이 일어나서 천장면이 찌그러지게 됩니다. 천장면이 조금이라도 휘어 있으면 이건 눈에 너무 잘 보이겠죠. 그래서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가장
가장자리만 용접을 하고 요 나머지는 접착을 해버려요. 접착을 하는 방식으로 붙이기 때문에 접착제가 나온 부분을 그냥 보여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 부분을 몰딩으로 덮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으로 몰딩이 있는 거고, 그럼 어떤 차는 왜 몰딩이 없이 이렇게 돼 있나요? 그거는 레이저 웰딩이라고 해서 레이저로 열이 나오지 않도록 용접을 하는 최신 공법을 사용하기 때문이에요. 유럽 차들은 다 용접을 그런 식으로 레이저 용접을 하고요. 우리나라 자동차 중에는 레이저 용접을 하는 차가 거의 없긴 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시작했죠. SM6가 우리나라 차 중엔 처음으로 레이저 용접을 했어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하면은 공기 저항도 줄어들고 물이 들어오거나 이런 것들도 더 줄어들 수 있으니까 내구성에서도 더 도움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레이저 웰딩을 했는데, 근데 이 차는 그조차 안 한 겁니다. 그조차 안 해서 이 웰딩 자국이 없어. 일직선으로 있는 그런 부품이 없어요. 그냥 둥급니다. 전체적으로 위아래 따로 용접한 게 아니라 한 덩어리로 애초에 찍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떻게 만들었는지 나중에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되게 이상한 느낌이 드네, 되게 멋진데? 라는 느낌이 드는 거,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측면을 한번 보죠. 도어 캐치를 보면 일반적인 손잡이 형태가 아니고 손을 넣어서 여는 이런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다들 옛날 방식으로 돌아가는 건가? BMW도 이렇게 하고, 이게 이상하단 말이야. 이거 옛날 건데 아무리 봐도. V1은 올라온다고요, 얘가. 이거 참 이상한 소리 하시네. 자, 휠은 지금 엄청나게 큼직하죠. 지금 이 사진의 휠을 보면요, 20인치 휠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기본 모델이 17인치, 20인치까지 쓸 수 있다. 지금 이 정도의 작은 차인데도 불구하고 20인치를 쓰니까 굉장히 어마어마한 느낌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아반떼에 20인치를 넣었다고 생각해보세요. 굉장한 느낌이 들겠죠. 그리고 이 차는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세단같이 생겼는데 사실은 세단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뒤쪽을 보면요, 트렁크가 이렇게 열리네요. 뒷유리까지 열려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뒷유리가 열리는 차가 진짜 편리하다고. 보통 트렁크가 있으면 여기다 손 넣을 때 이렇게 끝이 안 닿잖아요. 트렁크가 유리까지 열리면 거기다가 이렇게 짐을 테트리스 하듯이 차근차근 넣어서 쫙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짐이 훨씬 많이 들어가. 훨씬 편하게 안쪽에 있는 걸 꺼낼 수 있습니다. 아니, 저 안에 있는 거 꺼내려면 밖에 있는 거 다 꺼낸 다음에 안에 거 꺼내야 돼. 그리고 안에 저 깊은 곳은 들어가려면 사람이 거의 기어 들어가야지 꺼낼 수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열리는 게 여러모로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세단이라고 할 수 있나? 이건 사실 해치백이라고 불러야 되는 게 아닌가? 스포츠백이라고 불러야 될 것 같은 그런 차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이 부분도 많은 사람들한테 환영을 받고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또 특이한 게 있습니다. 머플러. 이것도 많은 사람들한테 환영을 받고 있죠. 요즘 들어서 자동차 회사들이 머플러를 자꾸만 없애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원가 절감 아니냐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아우디는 원래부터 머플러를 좀 유지하는 브랜드였어요. A4 같은 경우는 이게 머플러가 장식이었는데 A5는 예로부터 머플러를 그냥 좀 유지하는 그런 차였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아니, 카와우 메다스니 이렇게 진실의 막대기를 찔러보더니 이 덕분에 역시 진실의 막대기가 승리한 건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원래 A5는 다 진짜였습니다. 아우디는 뭘 좀 아는 브랜드였던 거죠. 와, 깜짝 놀랍니다. 완전 첨단 느낌의 자동차로 거듭났네요. 실내는 빨간 가죽으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대시 윗부분은 검정, 아래는 빨강, 이런 식으로 두 개의 톤으로 된 게 요게 그렇게까지 비싼 느낌은 아니긴 해요. 근데 은근히 잘 어울립니다. 가운데 손잡이 부분을 이렇게 검정색으로 딱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이것도 강인해 보이죠. 보통 빨간색 인테리어가 있는 포르쉐라든지 이런 차들은 이런 느낌인데 이 부분을 부분적으로 검정을 강하게 탁 가져가니까 더 강인해 보이기도 하고 마치 일부러 검정색을 적용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운전석 도어 손잡이 부분에 스위치가 있잖아요. 옛날 TV 리모컨 같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생겼습니다. 버튼이 너무 많은데 이게 지금 폭스바겐 그룹이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버튼이거든요. Q6 e-tron에서도 이런 식으로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우디 그룹이 전체가 다 이런 식의 디자인을 하겠다는 건데 이 버튼 전체를 하나의 부품으로 넣은 거예요. 이만하게 적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걸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 미러라든지 버튼이라든지 메모리 시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이 안에다 집어넣어서 부품을 공유화시키고 그리고 에러가 없도록 이렇게 만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버튼이 여러 개 있는 게 차라리 나은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 검정색 판이 이만한 게 들어가니까 전체가 빨간색이고 요게 네모가 들어가면 너무 이상한 거야. 그래서 이 전체를 검정색으로 이렇게 두른 것 같습니다. 외관이 여러 가지 공개됐는데 S5, S라인도 공개됐습니다. S5는 이렇게 생겼어요. 오, 디자인. 와, 이건 좀 신기한 느낌이 들죠. 아우디면 좀 각진 디자인이고 일반 모델도 좀 각진 느낌
느낌이다 이런 느낌인데 이상하게 굉장히 비슷한데 약간 유기적인 생물같이 그렇게 보여지기에 좀 둥글둥글하게 디자인이 됐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스포츠 디자인이라는 건 좀 더 각지고 좀 더 날카로운 디자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얘는 그렇지 않고 더 유선형의 디자인으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S5 아반트 이런 것도 공개됐는데 와 이게 진짜 멋지네요. 저는 S5 아반트가 훨씬 멋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외건이 더 스포티하다 이렇게 말하는 유럽 사람들을 전혀 이해 못했거든요. 근데 아우디 차들을 보면 그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진짜 외건 디자인의 끝판왕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굉장히 스포티하기도 하고요. 굉장히 실용적이기도 할 것 같잖아요. 멋집니다. 멋져요. 실내도 지금 S 모델들은 조금 다르게 생겼네요. 실내를 보면 깜짝 놀래요. 디스플레이가 엄청 커졌습니다. 11.9인치 계기판이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가장자리도 이렇게 꺾여 있기도 하고 당연히 OLED라고 합니다. 정말 멋지게 생긴 것 같고요. 센터 디스플레이도 가장자리가 좀 꺾여 있는 그리고 커브드인 OLED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센터 디스플레이의 크기가 예사롭지 않죠. 보통 이제 현대기아 같은 경우는 뭐 12.3인치, 12.3인치 나란히 이렇게 일자로 놓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다 보면 계기판은 너무 크고 센터 디스플레이는 너무 작죠. 근데 지금 이거는 계기판은 11.9인치고 센터 디스플레이는 14.5인치입니다. 14인치면 옛날 텔레비전 크기야. 그거 모르시나? 옛날 텔레비전은 14인치 정도였어요. 브라운관. 럭키금성 세대는 아니라고요. 여튼 디스플레이가 아우디의 앞쪽에 있던 싱글 프레임 그릴을 보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게다가 디스플레이의 비율이 되게 좋아요. 16대 9에 가까운 디스플레이를 갖고 있는데 지금 위에 보이는 이 화면 부분만 디스플레이가 아니고 아래쪽에 있는 이 버튼 부분, 온도 조절 이것까지 다 디스플레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크기가 상당하다. 그리고 운전자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우디가 특유의 그 운전자 중심의 콕핏 디자인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더욱더 강화시킨 모습으로 비춰져요. 그리고 이 디스플레이가 들어오게 되면서 많은 것들이 심플하게 바뀌었습니다. 가운데 공조장치 버튼 아니면 아래쪽에 또 이렇게 터치 디스플레이가 별도로 있었던 그런 인테리어를 벗어나서 이 안에다 다 몰아넣고 디스플레이 하나를 크게 가져가는 방식으로 바뀌었네요. 그리고 또 디스플레이는 추가됩니다. 조수석에 하나 더 있어요. 10.9인치 디스플레이. 어디 조수가 지금 운전자보다 큰 디스플레이 쓰려고 그래? 그래서 10.9인치로 조금 작은 디스플레이를 넣어주고 있네요. 역시 디스플레이는 다다익선 거거익선이란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액티브 프라이버시 모드라는 게 들어있어서요. 차가 출발하기 전에는 이 디스플레이 내용을 운전자도 같이 볼 수 있는데 차가 일단 출발하게 되면 액티브로 운전자에겐 보이지 않도록 편광으로 막아주는 그런 장치를 갖고 있습니다. 운전자를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조수석에 있는 사람들은 유튜브를 보든 영상을 보든 뭘 보든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고요. 내비게이션 목적지 같은 거 이렇게 찍어서 운전자한테 넘겨주는 기능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너무 편리하겠죠? 디스플레이 3개가 딴딴딴 이렇게 있으니까 정말 화려하게 보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 디스플레이 안에서 무슨 일들이 벌어지나 일단 OTA는 뭐 당연히 되고요. 그거 안 되면 요즘 자동차라고 할 수 없죠. 그리고 무선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무선 당연히 지원되고요. 그리고 유튜브 됩니다. 넷플릭스도 돼요. 이제는 비디오 스트리밍 다 된다. 그리고 음악 스트리밍도 됩니다. 스포티파이는 당연히 지원하고요. 우리나라 스트리밍은 아직 지원된다는 얘기가 없는데 우리나라 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해야 되겠죠. 지금 이걸 봤을 때는 이 디스플레이 3개를 가지고서 온갖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센터 디스플레이는 당연히 영화를 볼 만한 그런 비율의 디스플레이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는데 이거 보면 상당히 부럽네요. 우리나라 자동차들도 이런 식으로 조수석에서 여러 가지 할 수 있고 영상도 제대로 볼 수 있고 스트리밍도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사운드 시스템도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20개 스피커에 뱅앤올룹슨 사운드 시스템이 들어간다고 해요. 야, 이렇게 작은 차 초 럭셔리카는 아니잖아요. 근데 20개 어디다 놓은 거야? 대단한데요. 그래서 아마 사운드 시스템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기대해보게 되고요. 되게 궁금하네. 그리고 이번에는 AI 기능을 도입하게 됐습니다. 최근 들어서 나오는 자동차는 모두 AI 기능을 적용한다고 하죠. 지금 기아도 챗GPT 같은 GPT 모델에 AI를 집어넣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AI가 조금 아쉬워요. 챗GPT를 그냥 넣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리고 이 챗GPT를 통합시킨 게 아우디 어시스턴트라고 하는데요. 제가 챗GPT 통합되어 있는 자동차를 중국에서 몇 개 타봤어요. 일단 차가 한국말을 지원하지 않잖아요. 근데 챗GPT를 지원하니까 그냥 한국말로 얘기해도 어느 정도 알아듣습니다. 약간 떠듬떠듬하지만 그러니까 애초에 한글 기능을 넣지 않았는데 학습을 자연적으로 하다 보니까 한국말을 어느 정도 알아듣는 거야. 되게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아우디는 챗GPT를 통합하기 때문에 굉장히 똑똑한 자동차가 될 게 분명해 보이고요. 거기에 뭐 날씨라든지 일반 상식이라든지 이런 것들 당연히 온라인하고 연동해서 이렇게 답을 줄 수 있다
라는 거고요.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듯이 그냥 자연어로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지금처럼 길 안내, 김한용의 모카로 가자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고, 김한용의 모카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날씨에 뭘 입고 어떻게 가면 좋을까? 우산은 써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질문하면 아우디 어시스턴트는 당연히 야 히터를 지금 키란 얘기야, 목적지를 지금 검색해서 내비에 찍으란 얘기야, 날씨 예보를 가지고서 지금 우산을 쓰라고 해야 되는 거야, 옷을 얇게 입으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이런 것들을 자기 혼자서 통박을 굴려서 이렇게 대답해야 되겠다 하고 답을 한다는 얘기죠. 지금 기아 같은 경우는 기아 어시스턴트와 생성형 AI 두 가지가 따로따로 있어서 이걸 질문할 때 내가 기아한테 질문할지 생성형한테 질문할지를 선택해야 돼요. 조금 어렵게 돼 있는데 지금 아우디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한 번에 이렇게 답을 줄 수 있도록 만든다고 합니다. 어쨌든 굉장히 첨단의 자동차로 만들어진 느낌이고요. 그 외에 다른 부분도 조금 더 살펴보면요, 일단 앰비언트 라이트가 이렇게 생겼네요. 굉장히 예쁘게 디자인이 들어왔다. 이게 실내 디자인을 예쁘게 해주는 용도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앞에 긴급 제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경고해주는 기능이 있고요. 웰컴 라이트로 차에 딱 들어왔을 때 이 앰비언트 라이트가 웰컴을 해주는 기능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센터 콘솔 부분을 보면요, 기어 셀렉터라든지 터치 타입 버튼이라든지 이런 것들 굉장히 첨단 느낌, 최신 아우디의 느낌을 내고 있고요. 기어 시프터 같은 거 요거 이트론에서 봤던 그 기어 시프터 이런 형태를 그대로 갖고 가고 있네요. 공간을 괜히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 부분을 빨리 좀 없애고 여기다가 뭔가 다른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센터에 보통 어지간한 자동차들은 이제 수납 공간이 상당히 있는데 수납 공간이 상대적으로 좀 부족해 보이는 면이 있긴 합니다. 천장을 보면요, 지금 글래스 루프를 적용해서 천장이 이렇게 쫙 넓은 천장을 보여주고 있는데, 글래스 루프는 이렇게 선스크린이 쭉 나오는 이런 형태는 아니고요. 버튼을 눌렀을 때 윗부분이 켜졌다 꺼졌다 하면서 이렇게 차단을 했다가 열었다 하는 걸 전자적으로 해주고 있어요. 전자적으로 완전히 차단을 해도 이 빛이 들어오는 걸 완전히 막지 못하기 때문에 어두운 것을 좋아하시는 우리나라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차 안에선 최대한 깜깜했으면 좋겠고 집은 최대한 밝았으면 좋겠고, 이런 식의 우리나라 소비자들에게는 스크린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 라는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아마 글래스 루프를 선택하는 비율이 적을 것 같아요. 선루프는 이제 사라지게 됐네요. 아우디 A5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는데 오늘 드리려는 말씀은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A5를 공개하면서 파워트레인을 같이 공개했어요. 파워트레인이 너무나 혁신적이야. 너무나 달라졌습니다. 기존의 A5와 비슷한 점이 없어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바뀌었는지 간단히 살펴보면요, 기본 모델은 2.0L 자연흡기 가솔린 모델입니다. 이게 150마력을 내고요, 전륜 구동만 지원한다고 하네요. 여기에 터보 차저를 하나 장착해서 2.0L 터보 가솔린 모델 요게 있는데 204마력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쿼트로 4륜 구동을 지원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세미 퍼포먼스 모델이라고 하는 3.0L V6 가솔린 모델도 있습니다. S5 367마력을 낸다고 하네요. 야, 디젤도 당연히 나옵니다. 2.0L TDI 엔진인데 204마력을 낸다고 하네요. 엔진 보면 어떠세요? 엔진이 많이 바뀌었습니까? 전하고 비슷하네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대성공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내부에서 엄청 바뀌었는데 기존하고 큰 차이가 없다. 그럼 엄청 성공이죠. 왜냐하면 이걸 똑같게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부분을 희생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아우디 A5 2.0 TDI 그리고 3.0 V6 모델을 살펴보면요, 여기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들어갔습니다. 마일드 하이브리드는 48V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고요. 기존에 있던 마일드 하이브리드라는 이름으로 하지 않고 마일드 하이브리드 플러스라고 얘기합니다. 뭐길래 플러스라는 표현까지 쓰냐? 일단 모터가 아주 강력합니다. 기존에는 18마력 정도 되는 모터를 넣었었는데 이제는 24마력 정도 되는 모터로 업그레이드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BMW 벤츠라든지 이런 하이브리드 모터에 비해서 한 20% 정도 더 강력한 거다. 풀 하이브리드 자동차 같은 경우 한 60마력 대거든요. 20마력 대니까 그보다는 확실히 약한데, 그럼에도 지금까지 출시된 어떤 마일드 하이브리드보다 훨씬 더 강력한 파워를 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마일드 하이브리드 중에서는 유일하게 전기 모터로만 주행이 가능한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됐습니다. 기존 마일드 하이브리드는 일단 엔진으로 가속하고 엔진을 약간 어시스트 해주는 느낌, 이런 거였다면 이제는 정속 주행할 때 엔진 시동을 끄고 마일드 하이브리드만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죠. 심지어는 차가 출발할 때 엔진이 켜지지 않은 상태에서 마일드 하이브리드로 어느 정도 차를 발진시켜주고 주차장에서 주차하는 과정에서도 아예 시동을 끈 상태로 주차를 할 수 있는 정도, 이런 정도로 차를 움직여줄 수 있는 그런 장치라는 겁니다. 자, 이 마일드 하이브리드 플러스를 자세히 보면요, 지금 변속기 뒤편으로 모터가 하나 추가됐죠. 그러면서 모터 사이즈가 기존의 변속기 안에 있던 게 아니라 별도로 나와서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러면서 커진 모터를 구동하는 48V 시스템을 사용하게 됐죠. 기존에도 마일드 하이브리드는 대부분 48V
48V를 사용했는데 이 아우디 같은 경우는 마일드 하이브리드를 12V를 사용하다가 이번에 48V로 업그레이드 된 거죠. 그러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또 계십니다. 아니 왜 48V예요? 한 100V 쓰면 되지 않아요? 100V면은 기존의 가전용 제품도 쓸 수 있고 얼마나 편해. 왜 100V 안 쓸까? 왜냐하면 60V가 한계예요. 60V 이상부터 고압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마음대로 이렇게 다룰 수 있는 게 60V가 한계고 그 이하에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48V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감전도 되지 않는 정도의 볼티지라는 거죠. 지금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만약에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고장나면 현대차 같은 경우 블루엔지에서 수리를 못합니다. 이건 무조건 본사 직영의 하이테크 팀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그렇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넓은 서비스망이라든지 기존의 엔지니어라든지 이런 분들이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볼티지 시스템으로 사용하게 되는 거죠. 감전의 가능성도 낮으면 그만큼 차에 들어가는 규제도 낮아져요. 이거에 대한 고전압 방지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도입하지 않아도 쉽게 도입할 수 있기 때문에 48V 시스템을 두 번째 전력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12V 아니면 48V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일드 하이브리드 플러스를 사용하면 시내에서 저속으로 살살살살 앞차 가다서다 할 때 이때 모터로만 주행이 가능하고요. 여러 가지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배출가스도 상당히 줄일 수 있겠죠. 진짜 자동차 업계 엄청난 발전을 했다. 자, 그럼 배터리가 당연히 업그레이드가 돼야 됐을 텐데 배터리는 어떻게 됐을까? 기존 12V 배터리 이렇게 생긴 거 없어졌습니다. 이제 48V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48V 배터리만 들어가요. 보통 기존의 자동차들은 48V 배터리와 12V 배터리를 둘 다 넣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12V 배터리를 과감하게 없애고 48V 온리 자동차로 만들어진 거죠. 이 48V 시스템은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LFP라고 하는 건데요. 많은 분들이 이 단어를 들으면 경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 아니 LFP는 중국 거 아닙니까? 중국 사람들이 하는 건데 그거 누구 좋은 일 시키려고 LFP를 씁니까? NCM 써야지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은 맞긴 한데 맞는 말씀인데 근데 NCM 배터리가 뭡니까? 니켈, 코발트, 망간이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코발트는 누가 생산합니까? 코발트 세계 1위는 콩고죠. 근데 콩고 광산이 다 중국 겁니다. 2위는 호주인데 호주 광산도 중국에서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계 시장에서 정제 코발트는 중국에서 76%가 나와요. 니켈도 중국에서 대부분이 정제됩니다. 그래서 NCM 배터리를 쓰면 지금 K배터리, LG, SK, 삼성이 이 배터리를 아무리 만들어도 결국에는 중국 좋은 일을 시키는 걸 수 있어요. 반면에 LFP는 뭡니까? 리튬 인산철인데 리튬 인산철은 전 세계에 있습니다. 인산이나 철이잖아. 그러니까 전 세계가 공급하고 이건 공급선이 너무 다양해. 그러니까 중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LFP 배터리를 개발해서 만들어야 돼요. LFP 배터리를 쓰면 중국에 속국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LFP 배터리를 쓰지 않으면 중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그래서 LFP 배터리를 만들겠다고 전 세계가 다 난리인 겁니다. 안 그러면 중국이 이걸 쥐고 흔들어요. 전기차를 우리 중국에 대항할 만큼 싸게 만들었어? 안 되겠어. 우리 코발트 가격 올릴게. 이렇게 해버리는 겁니다. 너무 위험하잖아. 대안이 없는데. 그러니까 NCM 배터리나 LFP 배터리 둘 중에 하나만 해서는 안 되고 공급선을 다양하게 해서 어떤 한 국가가 모든 것을 쥐고 흔들려는 움직임 이런 것을 막아야 된다는 거죠. 정말 전 세계가 다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LFP를 개발한다 라고 나선 거예요. 현대도 그렇고 LG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SK도 그렇고 모두가 LFP를 그래서 만드는 거지 중국 좋으라고 만드는 게 당연히 아닙니다. 자, 그리고 LFP의 장점이 있죠. 사실 이 차 뒤에다가 리튬이온 배터리, NCM 배터리를 넣으면 되지 않을까요? 하는데 NCM 배터리를 넣으려면 훨씬 더 스탠다드가 높아져요. LFP 배터리가 적어도 막 때려 넣는 데는 훨씬 더 유리합니다. 열에도 훨씬 더 안전해요. 그러니까 요즘 자동차 운전해 보신 분들, 자동차 튜닝 하시는 분들 다 아실 겁니다. 자동차 엔진룸에 보면 이렇게 배터리 팩이 있죠. 이 배터리 팩 빼고 여기다가 요거 튜닝 하시는 분들 꽤 계세요. 기존의 납배터리 대신에 넣는 배터리가 뭐다? LFP 배터리, 리튬 인산철 배터리예요. 결국에는 온도가 막 어마어마하게 높아지고 가혹한 이런 환경에는 인산철 배터리가 화재 위험성도 훨씬 더 낮고 다루기 편하기 때문에 인산철 배터리를 넣는 거예요. 튜닝에 리튬 인산철을 굉장히 많이 쓴다라는 거 검색해보시면 바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인산철이 좋다는 얘기 아닙니다. NCM 배터리가 필요한 상황이 있고 인산철이 필요한 상황이 있고 둘 다 반드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술 중에 어느 거 하나가 절대로 옳고 어느 거 하나가 절대로 틀렸다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실제 사용되는 양산차의 모든 기술이 그래요. 절대로 틀린 건 없다. 얘기가 너무 길었어. 그럼 48V 도대체 왜 쓰냐? 볼트를 높이게 되면 장점이 너무 많아요. 일단 배선 문제가 훨씬 더 쉬워지고 전선도 훨씬 적게 사용할 수 있고 선도 훨씬 더 얇게 사용해도 되고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습니다. 몇만 볼트 고압선 보면 이렇게 굴던데요 하시는 분들 계신데 아니 그거는 볼트랑 암페어가 둘 다 높으니까 전류에 해당되는 겁니다. 전류가 같으면 전압과 전류의
죄송합니다. 네, 죄송해요. 어쨌든 12V 배터리 뺀 게 이게 어디냐? 무게도 훨씬 가벼워졌을 거고 연비도 훨씬 좋아졌을 겁니다. 꼭 필요한 일을 정말 앞장서서 했다, 이런 느낌이네요. 그리고 터보차저가 상당히 바뀌었습니다. 지금 2.0L 200마력을 넘게 내는 자동차 치고는 이렇게 터보차저를 사용하는 자동차는 지금까지 없었어요. 터보차저라는 게 뭡니까? 지난번에 저희 영상을 보시면 되는데요, 과급기라고 하는 거죠. 자동차의 연소라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공기를 빨아들여서 거기다가 연료를 넣고 그걸 가지고서 연소를 하는 거, 어느 정도까지는 돼. 근데 그 이하가 되면 이쪽이 음압이 되죠. 예를 들어서 전투기 같은 거, 전투기가 고도를 막 올리게 되면 갑자기 출력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뒤에 오는 전투기가 와서 격추를 해.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때 와씨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왜 우린 올라가기만 하면 약해지는 거야? 라고 하니까 올라가면 기압이 낮아지니까 당연히 거기는 출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구만 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터보차저로 공기를 막 밀어넣게 돼요. 공기를 밀어넣어서 1기압에 있는 상태만큼 공기를 밀어넣어주는 거예요. 그거를 가리켜서 터보차지라고 합니다. 기압이 일반적인 기압에 가깝도록 이걸 밀어넣어주는 선풍기 같은 게 필요한 건데, 오케이 선풍기 알겠어. 그러면 선풍기를 무슨 힘으로 돌릴 건데, 그거 돌리면 결국에 그게 에너지 아니야? 라고 생각되니까 쉽게 말하면 어차피 배기구로 공기 나가잖아, 거기다가 바람개비를 붙여보자 라는 거였어요. 바람개비는 공기가 나갈 때 바람개비 도니까 거기다가 선풍기를 연결해. 그래서 선풍기 날개를 같이 연결하면 배기에서 나가는 걸로 선풍기를 돌리면 공기를 밀어 넣어줄 수 있어서 차가 막 가속하더라도 계속 공기를 그때그때 맞춰서 넣어줄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인 거죠. 자, 그렇습니다. 좋죠. 좋은데 근데 여기 문제가 있어. 왜냐면 선풍기 날개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거를 바람개비 힘으로 돌릴 수 있습니까? 바람개비가 엄청 커야 되겠죠? 이만한 바람개비면 배기가 엄청 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세게 달릴 땐 괜찮아. 왕 하고 달릴 땐 배기가 막 나오니까 그걸로 선풍기를 돌릴 수 있는 충분한 힘이 나옵니다. 근데 차가 시내에서 살살살살 가면 그럼 배기도 살살살살 나올 거잖아. 그럼 배기가 그거밖에 안 나오면 그럼 어떻게 하란 얘기냐? 그래서 바람의 흐름을 조절해 주는 겁니다. 바람이 저속에서는 적은 양의 공기로도 더 빠르게 돌 수 있도록, 고속에서는 더 많은 공기라도 공기가 덜 들어갈 수 있도록. 만약에 이게 고속에서 너무 빨리 돌아도 그것도 문제예요. 공기가 너무 많이 들어가면 공연비를 해치게 됩니다. 이거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이 공연비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여튼 그래서 이 바람의 양을 조절해서 어느 정도 속도로 돌도록 한다라는 장치가 바로 VTG라고 하는 터보차저예요. VTG라고 하면 꼭 따라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니 옛날에 현대기아도 VGT라고 해서 만들었는데 그거 아닙니까? 아니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왜 이름만 바꿔서 VTG라고 해요? 이러시는 분들 계신데 맞긴 합니다. 뭐 같은 거긴 해요. 일반적으로 VGT라면 이런 식으로 생긴 것의 총칭입니다. VTG라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죠. 뭔가 이 날개의 개수도 좀 다르고 정밀도도 좀 달라 보이긴 하죠. 이런 식으로 촉촉촉촉 이렇게 바뀌는 거, 요걸 로테이팅 베인이라고 해서 로테이팅 베인 VGT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공기가 이런 식으로 돌면서 돌아가는 이 날개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가레트가 특허를 갖고 있는 VGT다 라고 하고요. 예전에도 이런 게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건 디젤에만 있었고 조금 더 투박한 장치였어요. 근데 가솔린은 디젤에 비해서 기본적으로 작동 온도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가솔린 터보차저에는 배기에다가 뭘 붙인다 이런 것들은 요건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솔린 배기에서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거는 예전에 포르쉐에만 있었어요. 제가 997 시승하러 갔을 때 그때 이 VTG를 처음 보고서 와 대단하다 했습니다. 왜냐면 그때 당시 포르쉐는 배기가스가 1000도까지 올라가는데 1000도에서 버틸 수 있는 우주공학 소재를 사용해서 그걸로 베인을 만들어야만 했다 라고 얘기하고, 그때 당시 가격이 상당히 올라가기 때문에 포르쉐 911 터보만 이걸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랬던 장치를 이젠 일반적인 A5에도 넣는다고 하니까 굉장히 놀랍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걸 왜 넣었나? 아우디가 뭐 해자라서 그냥 멋으로 이걸 넣었을까요? 아닙니다. 한 푼이라도 아껴야 되는 게 자동차 회사죠. 이런 거를 넣었다는 건 이게 없이는 절대로 200마력의 터보차저를 만들 수가 없다 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이렇게 파워트레인이 바뀌는 이유는 바로 유로7을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잡잡합니다. 우리 좋으라고 한 게 아니고 규제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했다고요. 일단 유로7이 뭡니까? 유로7이라는 배출가스 기준이 있죠. 이게 친환경 규제인데요. 2025년부터 시행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내년부터는 이거 달성 못하면 차를 못 파는 상황이 돼요. 차를 팔더라도 벌금을 막대하게 내게 됩니다. 그냥 무시하고 그냥 벌금 내고 말지 라고 하면 징벌적 배상을 해야 돼요. 그 징벌적 배상은 괘씸죄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징벌적 배상이 어느
어느 정도 될지는 예측하기 어려워요. 전체 매출의 4%까지는 징벌적 배상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합니다. 4%면 현대차 매출 얼마지? 수조예요. 수조의 징벌적 배상을 할 수 있다. 아니 유로7이 어떤 거길래 그러나 기존에 있었던 유로6하고 굉장히 비슷하다고 얘기됐다는 기사도 아마 보셨을 겁니다. 아니 유로6하고 똑같은 걸로 유로7이라고 내놨다며요? 라고 얘기하시는데 아닙니다. 똑같지 않았어요. 디테일을 보면 기존보다 훨씬 더 많은 운전 조건을 고려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더 높은 온도, 정말 더운 날에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고 그런 경우에서도 배출가스 제한을 다 충족시켜야 되고요. 짧은 주행거리, 그러니까 아침에 시동 걸고 바로 출발했을 때, 냉간에서 출발했을 때도 배출가스 제한을 충족해야 됩니다. 냉간에서는 배출가스가 정말 많이 나오게 되잖아요. 아침에 자동차 시동 걸면 냄새 막 나잖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존에는 시동 걸고 어느 정도 열이 올라온 다음에 배출가스 기준을 만족시키면 됐어요. 근데 이제는 시동 걸고 열이 올라오기 전에도 만족시켜야 된다. 절대 휘발유 냄새 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절대 휘발유 냄새 나오면 안 되고, 절대 미세먼지 나오면 안 되고, 절대 낙스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라고 하면 오해할 수 있겠구나. 그 규정치만큼 나오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의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유로7에서는 머플러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만 따질 게 아니라 이 차의 타이어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도 따지고, 브레이크 밟으면 분진이 막 날릴 거잖아요. 브레이크 마모로 인한 미세먼지도 규제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브레이크는 뭐예요? 디스크 브레이크잖아요. 디스크 브레이크로는 유로7을 달성하기 어려워진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디스크 브레이크 어떻게 생겼어요? 로터가 있고 밖에서 잡는 거잖아. 그러면 요 로터 안에 요 패드가 있으면 요 패드가 계속 닳잖아요. 그 닳아서 없어지는 거 어디로 갑니까? 공기 중으로 날아가는 겁니다. 이 패드 안에 들어가 있는 미세먼지는 우리의 배출가스에 나오는 미세먼지보다 더 나빠요. 그 안엔 금속도 들어있고 고무도 들어있고 우리 폐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당연히 규제해야 되니까 잠깐만, 그러면 우리 드럼 브레이크로 가야 되나? 이런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물론 드럼 브레이크가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만, 저도 전혀 원하지 않고 전 세계의 누구도 원하지 않지만 그렇게 해야만 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달성하기 어려운 유로7이 됐는데 자연흡기 모델은 어느 정도 마일드 하이브리드 없이 구현이 가능했던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했나? 이 아우디가 굉장히 내세우고 싶었던 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센서가 이중 센서가 들어갔습니다. 탄소 센서가 2개가 들어가서 초정밀 제어를 하겠다는 얘기죠. 연료 분사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초정밀 제어를 할 수 있도록 만들고, 지금까지는 가솔린 필터를 사용하는 차가 없었잖아요. 그 가솔린 필터를 별도로 붙여서 그래도 나오는 미세먼지는 그걸로 필터링을 하겠다. 필터도 지금 대배기량 같은 경우는 필터가 2개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GPF, 그러니까 가솔린 필터를 하나로는 어렵고 2개를 달아야만 미세먼지를 충분히 저감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DPF라고 우리 흔히 알고 계시죠. 디젤에 있는 필터. 그런 것처럼 이제는 가솔린 자동차도 필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없이는 유로7을 달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필터를 집어넣고 센서를 더 열심히 집어넣고 연료를 더 정밀하게 분사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 얘기는 어떤 의미도 되냐면, 냉간 시에는 산소 센서에서 계속 산소가 나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냉간 시에는 자동차의 출력을 제한하는 시스템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차가 아침에 출발하려고 하면 차가 안 나가. 밟아도 차가 이렇게 가는 겁니다. 차가 열이 좀 올라오면 그제서야 RPM이 올라가. 그런 시대가 된 거죠. 와씨, 섭섭하네. 저는 회사에서 집까지 한 2k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아마 회사 도착할 때까지 제대로 RPM을 올려보지 못할 것 같아. 너무 짜증난다. 그나마 이거는 150마력대 자동차에만 가능한 거고요. 2.0L 디젤 그리고 3.0L V6 엔진은 마일드 하이브리드까지 넣어야만 했습니다. 그거보다 조금 더 성능이 높은 차들은 다 마일드 하이브리드를 넣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유로7 때문이죠. 와, 지금 유로7은 거의 모든 상황에서 람다1 이상 공연비를 달성해라 라는 요구사항을 주고 있고요. 물론 모두가 100%는 아니지만 공연비 1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하얀 게 3원 촉매. 보통의 자동차들은 3원 촉매가 좀 조금 했어요. 그래서 차체 아래쪽에 머플러 파이프 있으면 거기다 달았지. 근데 요즘 들어서는 그게 돈이 된다고 해서 요즘 차체 아래쪽에 기어 들어가서 그거 잘라서 가져가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하나에 한 100만원 정도에 거래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요거를 지금 엔진룸 안쪽에다 집어넣어서 엔진에다 바짝 붙여놨으니까 이제는 이게 도난당할 일은 좀 적어질 것 같긴 하다. 그런데 가격은 아마 훨씬 비싸졌을 것 같습니다. 내가 별소리를 다 한다. 유로7에 자잘한 것들이 많이 바뀌는데, 일단 입자수 측정만 봐도 PN23 대신에 PN10으로 바뀌게 됩니다. 미세먼지를 23나노미터에서 10나노미터로 줄인다는 얘기인데, 이게 나노미터라고 얘기하면 아마 잘 와닿지 않죠. 현미경 있잖아요. 현미경으로 이렇게 세포 보신 적 있으세요? 구강세포 이런 거 보잖아요. 그 현미경이 볼 수 있는 가장 작은 입자의 크기가 200나노미터입니다.
근데 지금 10나노미터짜리를 보자고 해. 이게 말이 됩니까? 그 개수가 몇 개인지를 일일이 센 다음에 개수가 몇 개를 넘어가면 그때는 유로7 탈락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10나노미터면 일단 광학 현미경으로 못 봐. 레이저 현미경 최신 장비로 간신히 볼 수 있는 게 10나노미터. 전자현미경을 동원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초미세먼지가 아니라 초미세먼지까지 한 개 한 개를 일일이 해서 기준을 넘지 않도록 해라, 이런 얘기인데, 야, 이게 어떻게 달성이 되나. 이걸 맞추려면 일단 엔진을 만든 다음에 거기서 초미세먼지 얼마나 나오는지 자기네가 봐야 되잖아. 이걸 어떻게 세? 만만치 않은 세상이 됐습니다. 내년부터 실시되는 유로7에는 좀 까다로운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주행거리 목표치가 높아졌어요. 이제는 10년 20만 킬로까지 배출가스가 변하면 안 돼. 새 차는 괜찮은데 오래된 자동차 뒤에 가면 매연이 막 나오잖아요. 엔진 오일이 타기도 하고 뭐 냄새가 좀 나기도 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20만 킬로까지 그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배출가스가 더 나온다, 그럼 리콜이에요. 이게 말이 되는 건가? 그리고 만약에 사용자에 따라서 배출가스가 더 나오게 문제될 수도 있잖아요. 배출가스가 더 나오는 자동차가 되면 그걸 센서로 센싱을 하다가 배출가스가 더 나옵니다 하면서 차가 멈춰야 돼. 센터 가서 수리해야지만 더 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도록 해야만 유로7을 통과시켜 준다는 거죠. 만만치 않습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도 너무 짜증날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얘기하실 겁니다. 아니, 저는 그래서 유로7 안 타고 저는 유로6 차를 계속 탈 거예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이번에 영국, 프랑스 가보니까 울트라 로우 에미션 존 이런 것들이 런던에는 전역이었습니다. 파리도 거의 대부분 지역, 대도시는 그냥 전부 적용되고 있어요. 유럽 전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내에 들어가려면 만약에 유로6, 유로5 이 정도 안 되면 그러면 무조건 벌금을 내야 돼. 내후년부터는 유로7이 기본으로 되니까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는 유로7만 들어갈 수 있는 구역이 생기게 되는 거죠. 저 유로7 나오기 전에 난 유로6 빨리 살 거예요 라는 분들은 그만큼 벌금을 빨리 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로6를 빨리 사는 게 손해일 수 있어. 환경 규제를 지키지 못하는 옛날 차가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규제가 굉장히 촘촘하고 타이트하게 되기 때문에 기존의 가솔린 차로는 도저히 환경 규제를 맞출 수가 없는 시대가 됐고, 만약에 이걸 가솔린으로 맞추려면 여기다가 마일드 하이브리드를 넣든지 하이브리드를 넣든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넣든지 하여간 무조건 달아야 되고, 그러다 보면 가격이 훌쩍 뛰어오르게 되는 겁니다. 지금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보면 가솔린 자동차에 비해서 1000만원 이상 비싸요. 그러면 야, 이 돈이면 차라리 전기차 사고 만다, 이런 얘기가 절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도 나는 절대로 전기차는 안 살 거예요 라는 분들이 어찌어찌 버티더라도 지금 대부분 선진국들은 2035년부터는 내연기관 판매를 아예 금지시켜 버립니다. 어차피 금지하게 되는데 그게 얼마나 남았냐? 11년 남았네요. 물론 뭐 따지고 보면 아직 시간이 좀 남았다고 하지만 10년 후에 갑자기 가솔린 자동차의 가격이 떨어지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 차 사면 한 1, 2년 탈 겁니까? 길게 타면 10년도 타잖아요. 10년 후에 갑자기 판매 금지 해버리면 그럼 가솔린 자동차 가격이 어떻게 될까? 당연히 떨어지겠죠. 10년 후에 딱 떨어질까? 그렇지 않죠. 10년 후에 금지가 돼버리면 그 전에 한 8년, 7년 아니면 5년 후에 갑자기 가솔린 중고차 가격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제 더 이상 가솔린 차 못 탄다는데, 지금 유로4를 우리나라에서 계절마다 못 타고 다닐 때가 있잖아요. 20만원까지 낸다니까. 유로4 못 타니까 중고차 값이 폭락하는 것처럼 가솔린 차 못 타게 되면 당연히 중고차 가격이 폭락하게 됩니다. 이거 5년 후에 차 팔 때를 지금 생각하셔야 돼요. 너는 뭐 갑자기 유로7이라든지 이런 것들 지지하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저도 유로7이라든지 이런 규제가 있는 게 자동차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껄끄러워요. 좀 안 됐으면 좋겠어. 가솔린 차를 계속 더 신나게 빵빵대면서 막 탈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 실제로 자동차 회사도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아우디의 요 인터뷰에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새로운 유로7 배기가스 배출 표준이 아우디에게 무엇을 의미하나, 이런 질문을 했는데 지금 이 유로7 규정은 다시 조정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면 2025년 중반에 유로7이 되게 되면 자동차 회사들은 개발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막대한 손실을 입고 생산을 중단하게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로7에 대해서 대응한 회사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아우디는 운이 좋은 편입니다. A5 같은 경우는 놀랍게도 이걸 어떻게 잘 대응을 해서 나왔고, 그런데 현대기아를 비롯해서 다른 메이커들을 보면 지금 대응이 되어 있는 자동차 회사가 거의 없어요. 현대기아는 가솔린을 아예 안 팔고 그냥 풀 하이브리드로 넘어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가격 차이가 최소 500만원, 7, 800만원, 거의 1000만원 가까이 나는 차도 있죠. 그래서 아우디 임원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로7을 이렇게 빨리 도입하라고 하면
그러면 결국에는 자동차 값이 올라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규 차를 사지 못해. 기존 차를 계속 타겠네. 그렇게 되면 대기질에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말이 되네. 유로6만 해도 기존 유로5나 유로4보다 훨씬 좋은 건데, 그러면 유로6로 바꿀 수 있도록 유로6 정도는 허용해 줘야지. 유로7으로 넘어가서 유로6 차도 못 팔게 되면 그럼 유로4, 5가 더 다니게 된다는 거니까 대기에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설득력이 있어. 설득력 있습니다. 여튼 기본적으로 유로6 차를 이제 못 팔게 되고 차 가격이 엄청나게 뛸 것이다를 전제한 얘기이기 때문에 자동차 마니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언짢은 미래로 비춰지기도 합니다. 아우디 A5 얘기하다가 너무 샜네요. 아우디 A5는 올해 11월부터 독일, 유럽에 본격적인 판매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홈페이지 가격을 보면요, 기본 시작 가격이 45,000유로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돈으로 6,800만원? 깡통이? 여이씨, 이렇게 비싸도 되나? 물론 독일이 원래 자동차가 비싼 나라긴 한데 너무 비싼데, 지금 BMW 3 시리즈 5,700만원부터고 메르세데스 벤츠 C클래스가 6,200만원부터거든요. 그거에 비해서 지금 600만원씩 비싼 거니까 가능한 건가? 독일 얘기니까 우리나라는 이거보다 저렴하겠죠. 우리나라는 아우디 A5 5천만원대 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이렇게 높은 거 어느 정도 납득이 되긴 합니다. 유로7 달성하려면 필터도 더 달아야 되지, 고효율 촉매도 더 달아야 되지, 마일드 하이브리드 거의 다 달아야 되지, 공연비 센서를 2개 정도 달아야 되고, 최적의 초정밀 연료 분사 시스템 당연히 달아야 되고, EGR도 달아야 됩니다. 냉간 시에는 차가 가속 안 되게 하는 장치도 있어야 되고, 20만 킬로 주행해야 되고, 차 상태를 모니터링 했다가 차 지금 달리면 안 되겠어, 못 달리게 하고, 이걸 다 달아야 되는데, 야, 이건 뭐 눈물의 무슨 쇼 뭐 이런 것처럼 아주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동차 업계가 정말 이거 달성하려고 발칵 뒤집혔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뒤집혀서 석학들이 정말 연구를 해서 만들어낸 결과물이 바로 아우디 A5입니다. 이렇게 달성했다는 거, 이것만 해도 놀라운 거예요. 지난번에 BMW M5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비웃기도 했습니다. V8이 이번에 빠졌잖아요. 그러면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로 바뀌었습니다. 이산화탄소 배출가스가 킬로미터당 218g이었는데 요번에 나온 M5는 킬로미터당 39g이 됐다. 연비가 거의 5배 좋아졌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야, 근데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로 차가 무거워지고 말이야, 제로백도 오히려 낮아지고 말이야, 바보냐? 라고 얘기하시는데, BMW도 좋아서 한 거 아닙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넣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무조건 달아야만 했던 상황이 된 겁니다. 당연히 가격도 올라가고 운동 성능도 떨어지게 됩니다. 이게 가솔린의 현실이에요. 뭐 잃어버렸겠지만 우리하고 뭐 상관 있나요? 하시는 분들도 계신 텐데, 근데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자동차도 유럽에 팔아야 되잖아. 그럼 미국에 팔면 되잖아요? 하실 텐데, 미국은 LEV4라는 게 나왔습니다. LEV4는 유로7보다 더 어려워요. 이건 진짜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 2026년 내후년에 나오는 겁니다. 그럼 중국에 팔면 되잖아요? 중국은 지금 차이나 6B라는 게 나왔어요. 국내에서 팔면 되지 않습니까? 국내는 윤석열 정부에서 유로7을 2025년 내에 도입하겠다, 이런 공약을 원래부터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에 우리나라 유로7 바로 도입되는 거고요. 지금 우리나라 너무 빨라. 너무 빠르게 도입하는 거고, 게다가 가솔린은 한줄 더 뜹니다. 가솔린은 지금 미국식 LEV3 쓰고 있는데, 내년에 LEV4가 바뀌면 그럼 이건 더 빡빡하다고 했잖아요. 야, 이거 이때 어느 쪽을 채택해야 되냐,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될 겁니다. 만만치가 않아. 이것에 대해서 정말 많이 연구들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민경덕 서울대 기계항공공학부 교수님의 연구팀하고 함께 내연차 차기 배출 효용 기준 유로7 설정 적용 연구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환경부에서 요거 유로7에 대한 연구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저도 직접 뵀던 이 민경덕 교수님이셔. 정말 엄청난 분이시고 아주 존경스러운 분인데, 댓글로 어떤 분들이 민경덕 교수님께 뭐 가르쳐 주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심정은 알겠는데 댓글로 가르쳐 드리고 뭐 그럴 입장은 아니죠. 사실 훌륭하신 분입니다. 정말로. 지금 환경부도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현대기아도 지금 노력이 어마어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럴 만한 게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특히 문제가 심각해요. 왜냐하면 제네시스는 2.0L 엔진이 없거든요. 기본적으로 2500cc 엔진을 쓰고 있고 연비가 경쟁 모델보다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처음 제네시스가 차종을 개발할 때 이때의 방향성에 조금
조금 문제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대배기량의 크고 럭셔리한 자동차 이런 것들이 미국이나 유럽에서 고급 자동차다라고 인식을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 BMW나 벤츠나 아우디 같은 자동차 회사들이 배출가스를 계속 줄여나가던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조금 등한시했던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배출가스를 놓고 보면 연비도 조금씩 경쟁 모델에 비해서 떨어지는데 그 얘기는 뭐다? 배출가스가 경쟁 모델보다 더 많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네시스는 지금 유로7이나 레브4의 달성이 현재로서는 당연히 불가능하고요. 그러다 보면 이거 미국이나 유럽에 전혀 못 파는 자동차가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제네시스는 요번에 요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하이브리드. 제네시스는 지금 하이브리드 없이는 이제 미국, 유럽에 더 이상 판매를 할 수 없는 자동차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우리나라 하이브리드 기술이 굉장히 잘 되고 있고 그리고 하이브리드가 지금 풀 하이브리드 제대로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2.5L 풀 하이브리드를 만들게 되면 아마도 여러 가지 면에서 훌륭한 그런 자동차가 될 수 있을 걸로 배출가스도 적게 나오고 굉장히 친환경적인 자동차가 될 수 있을 걸로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이제 레인지 익스텐디드 하이브리드도 만든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레인지 익스텐더가 달려있는 전기차 같은 자동차 요거라면 또 어느 정도 기대해 볼 만하겠네. 아니 뭐 지금도 현대기아 하이브리드 있지 않나요? 하실 수 있는데 사실 지금의 현대기아 하이브리드로는 유로7을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유로7의 CO2 규제는 95g을 규정치로 하고 있는데 지금 소렌토 산타페 이런 현대기아의 풀 하이브리드는 105g 정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줄여야 됩니다. 지금 상태는 풀 하이브리드라도 달성을 못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생각하면 와 현대기아 지금 굉장히 열심히 여러 가지를 만들어내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아마 우리가 그 결과물을 볼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은 이렇게 아우디 A5를 통해서 전세계 자동차 회사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살짝 살펴봤고요. 이 유로7 그리고 앞으로 변화되는 이 자동차 환경 규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이런 것들 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